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핵에 강한 경고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직접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핵 보유국 앞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다며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네, 이종원입니다. 네, 자 북한 관영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지구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내놓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자세히 전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괴뢰라고 지칭하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먼저 기념사라는 데서 시종 반공화국 진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공화국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출발한 장황한 대응 의지로 일관된 연설문을 줄줄이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게 한 가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괴뢰들이 떠안고 있는 안보 불안과 초조한 심리를 내비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과도한 심신에 넘쳐 한 발 더 나아가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가차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고도 위협했습니다. 또 핵보유 국가의 군사적 충돌에서 생존을 바라고 행운을 비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할 부질없는 일이라며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우리의 8.15 통일 독트린 발표와 수해 지원 제한 등의 일절 반응하지 않는 등 한동안 철저히 무시 전략으로 일관해왔는데요.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한 것은 지난 2022년 7월 전승절 행사 연설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어제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어중이 떠중이들을 잔뜩 불러다 놓은 잡다한 노름, 허무한 광대극이었다며 우리 국군의 날 행사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와이젠 이종원입니다. 네, 북한이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 띄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 부양하고 있다면서 풍향을 고려할 때 경기 북부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해달라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남부 지역 전체로 지상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순항미사일로 베이루트 중심부를 타격하는 등 공습의 강도도 한층 높였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9명의 전사자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이스라엘군이 25개 마을에 추가로 소개령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엔 지난 2006년 유엔이 설정한 완충지대 너머에 있는 여러 마을과 나바티에가 포함됐습니다. 인구 9만 명의 나바티에는 레바논 남부의 최대 도시입니다. 애초 제한적이고 국지적인 작전을 선언했지만 상황에 따라선 내륙 깊숙이 진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북부 국경엔 대규모 탱크와 병력이 집결해 작전 확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반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레바논 정부군도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사망자가 나오자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과거처럼 장기전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It's a limited operation or just a limited incursion inside Lebanon. Once you get into a new conflict, you cannot control all of the variables. 수도 베이루트에는 이스라엘군이 쉴 새 없이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순항미사일을 동원해 중심부에 있는 헤즈볼라 보건소를 파괴한 데 이어 헤즈볼라의 정보본부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전역에서 200개가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소방관을 포함한 구조대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هيدا اللي يحدث خطير لأنه هو برجع بقول انتهاك للقوانين الدولية والمعاهدات وهذا حرب يعني جريمة حرب ما في شك في ذلك. 세계보건기구도 레바논에서 하루 동안 30명에 가까운 의료진이 목숨을 잃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 17명을 사살했다고 현지 시간 3일 주장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레바논군과 헤즈볼라 소식통들은 약 10시간 동안 이어진 교전 끝에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 마을을 향한 이스라엘군의 진격을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스라엘군 약 50명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국경선을 넘었고 이 지역 여러 마을을 겨냥해 포격과 공습이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까지 투입하면서 레바논의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자 각국이 군용기나 전세기를 동원해 자국민을 탈출시키고 있습니다. 스페인 국방부는 레바논에 있는 스페인 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파견한 첫 번째 군용기가 무사히 베이루트에서 이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국방부는 현재 레바논에 거주하는 스페인 국민은 1,000명 정도이며 우선 군용기 2대를 이용해 400~500명을 대피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정부도 이번 주에 2차례 군용기를 띄워 비필수 외교 인력을 포함한 독일인 240여 명을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로 수송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5% 넘게 폭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5.15% 오르면서 배럴당 73.7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 인도분도 5% 오른 배럴당 77.6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허리케인 피해 지역 방문을 위해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타격하는 것을 지지하는지는 질문에 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복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질문에는 이스라엘의 허가가 아닌 조언을 하고 있다면서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직접 타격 이후 재보복을 천명한 이스라엘, 이란 대리 세력과의 교전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교민들은 안전한지 현지 분위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완병 이스라엘 한인 회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지금 계신 곳이 이스라엘 어딘가요? 네, 지금 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난 1일에 이란이 텔아비브 그리고 예루살렘의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감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계시는 예루살렘의 추가 공습이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없었습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10월 2일 지난 화요일 날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이 이제 있었는데요. 네. 네, 현재까지는 추가 공습은 따로 없고 안전하게 저희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폭격 당시의 상황도 궁금한데 그 당시에 공습 경보가 먼저 내려졌었나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현지 시각 10월 2일 저녁 한 7시 30분경에 먼저 문자로 대피 문자를 좀 받았고요. 네. 대피 문자 이후로 저희는 이제 방공호로 이제 들어가서 안전하게 지냈는데 그 이후 한 10분 후부터 이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고 사이렌이 한 4, 50분 정도 계속 울리면서 또 주변에서는 차량들이 또 이 주변에 멈춰 서서 안전한 나무 밑이라든가 또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대피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 그런데 당시 피하는 예. 과정 중에 네, 로켓이 떨어지거나 또 로켓이 폭파되는 소리들이 좀 계속 들렸습니다. 방공 후에는 어느 정도 계신 건가요? 몇 시간 계신 건가요? 네, 잘 못 방공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방공호에 가 계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시간 정도 머물러 계셨나요? 아마 사이렌은 한 4, 50분 정도 계속 이어졌고요. 네. 저희는 이제 한 1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 해제 문자가
왔고 그 이후로 저희가 나왔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스라엘군은 그 대부분의 공격을 막아냈다라고 밝혔고요. 그런데 SNS 등에서는 미사일이 떨어지는 영상들이 등장하기도 했거든요.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밤하늘에는 저녁이었기 때문에 요격하는 그 아이언돔의 이 모습도 보였고 네. 또한 격추되면서 또 불꽃들이 보이면서 실제로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되는 그런 여러 네, 로켓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긴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이 이스라엘은 명절 연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 10월 2일부터 유대력으로는 이제 로시아샤나라고 하는 신년이 시작됐고요. 네. 4일 오늘 현재까지 지금 명절로 계속 휴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명절에 공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번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 7월 달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공격하고 난 이후로 이란이 이제 공격을 시사를 했었는데 그때에 이제 가장 가까운 유대 명절이 8월 12일 날이었던 티샤베아브라고 하는 성전 파괴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때 공격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공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번 이제 이란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가장 가까운 이제 유대인 이제 명절이 바로 이번 신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공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제 많은 이동들이 또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명절이기 때문에 그런 명절에 더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 아마 이 명절을 노린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지금 강력한 보복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이나 석유시설을 타격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현지 정부에서 뭐 발표나 언론 보도 같은 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현재 이스라엘 총리인 네타냐후 총리는 재보복을 시사했고요. 네. 또 우리를 공격한 것은 이제 가장 큰 실수다라고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뭐 지금 현재 레바논에 있는 이제 헤즈볼라라든가 또 이 하마스라든가 또 이제 이란까지 또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까지 하면서 아마 전쟁을 확전하는 것이 쉬워 보이진 않지만 아마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이 핵시설과 또 석유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얻기 위한 것 같고요. 또 좀 더 나아가서는 현재까지 가자 지역에 지금 억류돼 있는 100명 이상의 인질들을 이제 데려오기 위한 협상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그런 이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서로 보복에 또 보복 이런 거를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상에서 지금 대피 준비라든지 그런 거는 하고 계시는지요? 네, 이스라엘은 이제 각 건물마다 집 안에 한 방이 방공호로 준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네. 건물의 지하에 방공호가 준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방공호 안에는 이제 비상 간단한 식량이라든가 또 물을 이렇게 이제 배치해 놓고 언제든 또 계속 문자로 가급적이면 방공호 주변으로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는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일상생활에는 지금은 어쨌든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유대인들은 이미 뭐 전쟁을 많이 경험해 본 민족이다 보니까 네. 일상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마침 지금 이제 명절이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은 이제 학교라든가 또 이 회사를 또 쉬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중동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철수를 위해서 군 수송기를 투입할 것을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한인회 쪽으로 공식 연락이 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도 한국 뉴스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접했고요. 네. 그러나 아직 현지 대사관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현재 그렇다면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 10월 7일 이후로 한국 국적기는 운항을 지금 현재 중단하고 있는 상태가 됐고요. 네. 대신 이제 아직 현재 이스라엘 공항은 열려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경유해서 들어가는 편은 많지 않지만 네. 현재까지는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긴장이 좀 많이 고조가 되면서 교민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나 한국행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현재 한인분들이 한 400분 이상 정도 남아 계신데요. 네. 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첫 번째 이제 군수송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철수한 상황이고요. 현재 남아 계신 분들은 주로 여기에 터를 잡고 살아 계시는 분들과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안전이기 때문에 네. 여기 대사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공격이 좀 더 이어진다면 확전이 된다면 혹시 회장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항상 좀 간단하게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짐들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마도 네, 이제 항상 저희가 이제 대사관과 최근에 좀 이제 연락을 좀 취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항공에 문제가 생기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요르단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육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들도 고민하면서 계획들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네, 항상 떠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는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 지상전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베이루트에도 공습을 퍼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내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사실 최근 여론은 지금 현재 총리인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지지율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 레바논의 이제 이 무전기라든가 또 BP 폭발로 인해서 그 이후로 지지율이 약간 상승한 거는 맞습니다. 아, 그러나 여전히 절반 이상은 이 네타냐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협상을 하지 않고 또 너무 전쟁을 이제 강력하게 끌고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이스라엘도 피해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빨리 이 전쟁이 좀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중동 지역에 대한 전면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들은 나가고 있는데 현지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작년 10월 7일 날 전쟁이 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가장 최고 정보기관인 모사드에 대한 또 신뢰가 많이 떨어지긴 했었죠. 그러나 네. 최근에 이런 이제 일련에 있었던 사건들이 다 이제 모사드도 계획한 일들이긴 한데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몇 개월 전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은 갖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민간인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반정부 시위라든가 또 계속적으로 지금 이 인질 가족들이 이제 이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론들이 그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교민들의 불안이 큰 상황이 너무 오래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큰 탈 없이 지내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최완경 이스라엘 한인 회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4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집니다. 야당은 김 여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특검이 답이라며 여권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쟁용 공세라며 이탈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엽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의 결정을 일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사망 원인 통계를 발표합니다. 젊은 층의 극단적 선택과 고령화에 맞물린 노년층의 고독사가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가 다시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원업체에서 뒷돈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하고 뒷돈을 준 혐의를 받는 커피업체 회장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와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표결할 예정입니다. 재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시간을 끌수록 여당의 책임이 커질 거라며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당정 갈등 국면 속에서도 일제히 표 단속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두 개의 특검 법안과 지역화폐법 개정안. 민주당은 재표결을 앞두고 숱한 의혹에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 절대 권력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절대 권력자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새 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의원 전원이 출석했을 경우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여당에서 8표 이상이 이탈해야 한다는 뜻인데 민주당은 시간을 끌수록 책임론이 윤 대통령을 넘어 여당으로도 향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국에 시간 문제지 권력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끌수록 그들은 같은 공동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들이 선택할 겁니다. 야당의 특검 추진은 정쟁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은 이탈표는 없을 거라고 단언하면서도 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김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특검법은 부결시키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입니다.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돼서는 사법 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만 김건희 여사가 여러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잖아요. 최악의 수가 야당이나 이런 데 끌려가서 사과하게 되는, 입장 표명하게 되는 모습이 가장 최악의 상황일 텐데. 민주당도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아 특검법이 부결될 거라 예상하지만 여권의 내분을 지켜보며 공세 고삐를 계속 조이겠다는 계획이라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긴장감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이번 선거를 내후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보고 본격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4곳 가운데 3곳에 후보를 냈습니다. 특히 공을 들이는 곳은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선거운동 첫날부터 강화 군수 후보 출정식에서 힘을 보탠 이유입니다. 강화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군수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첫째, 일 잘하는 사람, 지역을 속속들이 잘하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후보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지역을 위한 진짜 일꾼을 뽑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 대표는 다음 주부터 부산과 인천에서 각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후보자들을 본격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세 지역구 2곳 수성에 성공하면 최근 만찬 패싱 논란 등으로 좁아진 입지를 회복하고 리더십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란 계산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을 기회로 보고 호남 수성은 물론 부산 탈환까지 염두에 두며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운동 첫날부터 호남에 이어 부산 금정으로 달려가 정권 심판론을 외친 게 대표적입니다. 이번 총선이 1차 정권 심판이었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다만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는 민주당의 가장 큰 숙제로 남습니다. 조국 대표는 아예 진지를 전남 영광과 곡성에 옮기며 민주당을 상대로 한 호남 쟁탈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옛날 타성대로 관성대로 진행되는 군정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육감 1명과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미니선거지만 수성과 탈환, 제3당의 존재감 부각이라는 각 당의 목표가 뚜렷한 상황.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공방이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와 조국혁신당 류재성 후보는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회동하고 후보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토론회를 연 뒤 여론조사를 해서 최종 후보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의 녹취가 공개되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는 김대남 전 행정관과 친분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에서 김 전 행정관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이 친분이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 자신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그렇기에 더욱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제 시선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제기된 공천 개입 의혹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의 고발로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그간 검찰은 4년 넘게 미뤄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관련자들의 2심 선고 뒤에 결정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분기점으로 꼽히던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같은 전주로 분류된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손 씨가 주가 조작 주포와 직접 소통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해왔습니다. 김 여사가 비슷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역시 불기소 처분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수사가 본격화한 뒤 주가 조작 주범과 수십 차례 연락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는 등 다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국민법감정과는 다른 판단인 만큼 이 같은 결론이 나올 경우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 여사가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새로운 뇌관입니다.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는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의혹이 이어지는 만큼 수사 촉구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통령실은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내고 검찰이 최재형 몰카 공작 사건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영부인 사건은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으나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최재형 목사는 정권의 부정부패를 외면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목사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김 여사 봐주기일 뿐만 아니라 정권에 대한 비호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이 검사 탄핵 청문회에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청문회에서 검찰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신빙성 없는 허위 주장을 재탕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린 국회.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자신에게 거듭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압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면 저와 지금 제가 1심에서 처벌받은 모든 내용들이 다 상쇄되고 모속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끼리 말을 맞추는 진술 세미나가 진행됐다. 여기서 갈비탕이나 연어 등 김 전 회장이 먹고 싶다고 한 음식은 모두 제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다음 날 출입기자단 공지 문자를 내고 허위 주장의 재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모두 배척한 낭설이란 겁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자 증언을 바꾸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청문회 발언도 걸고 넘어졌습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거라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을 향해서도 청문회로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까지 흔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판한 검찰. 이 전 부지사의 2심 재판도 진행되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재배당을 요청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형사 1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어젯밤 서울 중학동에서 시동을 켠 채 대기 중이던 경찰 승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천에서는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갓길에 주차된 승합차가 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이 조금 거친 뒤에도 흰 연기가 쉴 새 없이 차량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중학동에서 시동을 켠 채 대기 중이던 경찰 승합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합차가 완전히 타 소방서 추산 2,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승합차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엔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2척은 그 자리에서 납포됐고 28척은 즉시 퇴거했습니다.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선원들은 어선들을 서로 묶은 뒤 옆으로 뛰어넘는 식으로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월부터 중국 어선의 자체 휴어기가 끝나면서 불법 조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경비 함정을 추가 배치하는 등 연말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구에 있는 5성급 호텔 뷔페가 호주산 쇠고기가 섞인 육회를 1등급 한우인 것처럼 표기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호텔 주방 총책임자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부산 남구 대연동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배전함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넘어지면서 60대 남성 운전자가 손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경기 시화공단에 있는 종이 필터 공장에서 불이 나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대전과 정읍 등지에서도 화재가 잇따랐고 통영에서는 베트남 국적 선원이 바다에 떨어져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파란 가을 하늘을 갈라놨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는 불길이 무섭게 타오릅니다.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 있는 2층짜리 종이필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아침 8시 10분쯤입니다. 불은 4시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도 없었지만 공장 건물과 각종 자재가 불탔습니다. 공장에 20톤가량 쌓여있던 종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시흥시는 유해물질 유입을 우려해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불난 쪽으로 이제 그 연기 쪽으로 근처에 가보니까 공장에 막 불이 막 크게 났더라고요. 타는 냄새는 좀 났고요. 그 소방관님들이 막
물 뿌리면서 막 창문도 막 깨지고 이렇게 막 카페 건물이 희뿌연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낮 12시 10분쯤에는 대전시 갈마동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에어컨 실외기 한 대가 불탔고 불을 끄려던 30대가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주방 집기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아침 7시쯤에는 전북 정읍시 연지동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식당 내부와 집기가 불타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새벽 4시 40분쯤에는 경남 통영시 앞바다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선원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굴 양식장의 4톤급 관리선에 매달린 바지선에 탔다가 발을 헛디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소방정, 민간구조대를 투입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최근 순천 여학생 피습 사건이 충격을 준 가운데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 예고글도 잇따라 등장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력까지 낭비하게 하는 만큼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데요. 이를 위한 법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표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3일 저녁 6시 야탐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 지난달 인터넷에 올라온 협박글로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내가 그 뉴스 기사를 보고 먼저 놀랬고 또 엄마가 딸에게 조심해서 와라, 아니 엄마가 데리러 갈까? 이런 불안감과 또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찰 100여 명이 투입되고 장갑차까지 동원됐습니다. 흉기 난동 장소로 지목됐던 야탐역 일대입니다. 글이 올라온 뒤 보름이 지난 지금도 경찰의 특별 순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는 서울 강남학원가에서 흉기를 휘두를 거라는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온 데 이어 경찰에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까지 걸려왔습니다. 시민 불안에 치안력 낭비까지 이어지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을 엄벌해달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행동들로 인해서 아이들과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 또 제가 돌보는 아이들의 그런 가정들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만 위기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기존에 있어서는 이제 협박죄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로 하는 협박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의 미비 내지는 허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신림역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이나 범죄 예고글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상황. 최근 이 같은 협박 범죄가 다시 늘어나는 만큼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의료계 소식입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이 공전하자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전제 조건이나 사전 의제 없이 대화하자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 없이는 의사 인력 추계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국회를 찾아서도 의료계를 향해 우선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제 조건이나 사전적 의제 정하지 않고 여야 의정에서 이야기하자 하는 것이 우선 확실한 방침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대 교수들은 대통령실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의대를 평가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평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입니다. 정부는 의과대학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십시오. 앞서 정부는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교수들은 정부가 대규모 의대 인증 탈락으로 무리한 증원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 의평원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국 선언문을 통해 의평원 무력화 시도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도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급발진, 역주행, 음주운전을 일삼고 있는 현 정부 정책을 멈추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의료의 미래는 좌절과 비극뿐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교육부가 고강도 감사에 나선 데 대해서도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말고 즉각 감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양보하지 않고 각자 원하는 바만 강조하며 버티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의사 부족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가운데 41.9%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의사는 모두 3,500여 명으로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이 2,800여 명, 지방의료원 300여 명이었습니다. 채용난 탓에 공공의료기관들이 제시하는 의사 연봉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전남 목포시 의료원은 지난해 연봉 6억 2천만 원을 제안해 정형외과 의사 1명을 채용했고 울진군 의료원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데 연봉 5억 6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소바이러스 질병인 럼피스킨이 경기도 평택에 이어 강원도 양양에서도 발생해 어제 하루 2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국내 축산농가의 럼피스킨 발생이 7건으로 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양과 평택 인접 지역의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하고 축산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지만 최저임금 적용을 둘러싼 잡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숙소를 무단 이탈한 가사관리사 2명은 아직 행방이 불분명한 가운데 시범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와 서울시 간의 이견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8월 초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입국한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4주간 교육을 받고 실전 투입돼 서울 시내 142개 가정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현재는 98명이 169개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사이 24개 가정이 변심, 시간 조정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서비스를 중도 취소했고 51개 가정이 신규 신청에 매칭됐습니다. 이용 가정의 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고 정부와 서울시는 평가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가사관리사분들의 이용 과정에서 긍정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관리사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배려심이 깊다 하면서 이제 칭찬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서 일찍 와서 시간도 잘 지키고 굉장히 상냥하고 예의 바르다. 하지만 추석 연휴인 지난달 15일 숙소를 벗어난 가사관리사 2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법 체류를 택했다는 분석이 높습니다. 이들의 무단 이탈 배경으로는 낮은 임금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하루 8시간 5일 동안 일했을 경우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206만 원을 받게 되는데 한 달 숙소 비용 약 40만 원과 교통비 등을 빼면 실수령액은 더 줄게 된다는 겁니다. 시범 사업을 주관하는 두 기관의 수장조차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하면 우리나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은 너무 비싸다며 낮추자고 주장하지만 일부 부유층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서민, 중산층들이 부담 없이 이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윈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실적으로 임금을 낮추긴 어렵다며 부정적인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우선 정부와 서울시는 월급제를 주급제로 바꾸는 등 현재 체제 안에서 급여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1,200명 규모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확대 계획을 밝힌 가운데 본 사업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차종윤입니다.
네,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핵에 강한 경고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직접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핵 보유국 앞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다며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네, 이종원입니다. 네, 북한 관영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이죠.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지구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내놓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자세히 전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괴뢰라고 지칭하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거론하며 시종 반공화국 집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폐의식에서 출발한 연설문을 줄줄이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괴뢰들이 떠안고 있는 안보 불안과 초조한 심리를 내비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가차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고도 위협했습니다. 또 핵보유국과의 군사적 충돌에서 생존을 바라고 행운을 비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협박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우리의 8.15 통일 독트린 발표와 소외 지원 제한 등에 일절 반응하지 않는 등 한동안 철저히 무시 전략으로 일관해왔는데요.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한 것은 지난 2022년 7월 전승절 행사 연설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어제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어중이 떠중이들을 잔뜩 불러다 놓은 잡다한 노름, 허무한 광대극이었다며 우리 국군의 날 행사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남북 사이에 해상 국경 역할을 해온 북방 한계선 NLL을 부정해온 북한이 다음 주 개헌 작업을 통해 새로운 해상 국경선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도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미 해군이 연합훈련을 하면서 작전 수행 능력을 재차 점검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오는 7일 북한은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함에 따라 영토와 영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토의 경우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만큼 휴전선 이북으로 영토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지만 해상 경계선은 상황이 다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서해 5도를 기점으로 한 북방한계선 NLL을 줄곧 부정해왔습니다. 지난 1999년엔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 수역을 포함한 해상 경계선을 주장했고 2000년대 중반 이후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여전히 NLL 이남인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엔 NLL을 콕 집어 불법, 무법이라고 비난하며 긴장 수위를 한껏 올리기도 했습니다. 불법, 무법의 북방 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입니다. 정부도 북한이 현재의 북방 한계선인 NLL보다 더 남쪽으로 해상 국경선을 설정한 뒤 이를 도발의 빌미로 삼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해군은 지난 2일부터 포항 동쪽 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작은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미 해군 강습 상륙함 독서함이 F-35B 스텔스 전투기 수십 대를 싣고 훈련에 참가해 그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해군은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최고도의 전투준비 태세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해상 기동훈련과 상륙 기동부대 호송훈련, 방공전 훈련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공동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는 6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필리핀과 싱가포르에서 각각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관계 강화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라오스로 이동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아세안 플러스 3, 즉 한중일 3국이 함께하는 정상회의에도 잇따라 참석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이시바 신임 총리가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한일 정상회담도 협의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 간 정상회의는 이번에는 추진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새롭게 출범한 이시바 내각이 아시아판 나토 창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상의 문제와 주변국의 반발 등으로 현실화가 쉽지 않아서 일단 유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이시바 신임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아시아 국가 간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国連が機能しない時代になって、このアジアの地域、集団安全保障の仕組みを作っていく。これは喫緊の課題である。 하지만 현실화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아시아판 나토 창설은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평화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미국의 반응이 미온적인 데다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아세안 국가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일본 외무성은 아시아 나토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これはもちろん将来のこの一つのアイデアとしてはあると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時間をかけて中長期的にですね、検討すべきだと考えております。 또 아시아 국가들의 상호 방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는 쉽지 않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며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총리 취임 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도 아시아판 나토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 밖에 이시바 총리가 이전부터 주장해온 미일 지휘협정 개정과 미국 내 자위대 훈련기지 설치 등도 미국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내세웠던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들이 취임 초기부터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과 지자체 합동으로 조사한 올해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족에게 자금 대부분을 빌려 규제지역 아파트를 사는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4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조사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의 아파트 45개 단지를 비롯해 수도권 주택이 조사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위법 의심 거래는 397건으로 서울이 270여 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그 뒤를 잇습니다. 서울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이 절반을 넘는데 경기는 성남 분당구, 인천은 연수구 등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주로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매수자 A씨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21억 원에 사면서 어머니에게 14억 원을 빌리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아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또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도모한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인터넷에 7차례나 매물로 다시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법인 자금을 유용하거나 계약일 거짓 신고, 대출 규정 위반 등의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에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미납 세금의 추징, 대출 회수 및 제한, 과태료 부과 및 업무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아파트 직거래 조사에서도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160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 점검을 일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고 많은 피해자를 낳는 기획부동산이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사도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줄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한 주 전과 비교해 0.1% 오르며 28주째 상승했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한 주 전보다 0.02%포인트 줄면서 3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단기 급등으로 피로감이 누적되며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장바구니에 담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실제로 지난달 채소류 소비자 물가는 한 달 전보다 18%, 1년 전과 비교하면 11% 넘게 올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 측 보고서에서 이번 달 배추 상품 도매 가격이 10kg에 1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8%, 불안한 중동 정세로 유가가 요동치면서 세계 경제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는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값이 치솟으면서 물가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자세한 경제 이야기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유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요동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오른 겁니까? 국제유가가 지금 이란전이 중동 리스크가 불거진 이후 지금 사흘 연속 오름세거든요. 예. 첫째 날은 2% 넘게 올랐고 둘째 날도 강보합.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상품 거래소에서 국제유가는 5%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이란은 산유국입니다. 네. 세계 원유 생산량이 한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330만 배럴 가량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이 만에 하나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시설을 공격하게 된다라고 하면 생산량에도 차질이 있지만 이란은 지금 매장량이 세계 4위권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 물량의 한 9%가 이란에 매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될 경우 국제 유가의 수급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부텍사산 중진류 11일 인도부는 5.15%나 급등을 해서 배럴당 73달러대. 그리고 이 영국의 북산 브렌트유 경우에는 지금 77달러대로 올라 있는 상황인데 무려 사흘 동안 8% 국제 유가가 올랐어요. 이 주간 상승폭은 지난해 3월 이후 최고 주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지금 불안 심리가 쌓이고 있는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의 한마디가 지금 이런 불안 심리를 더 자극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금 180여 발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을 가만히 있겠느냐. 두 가지 우려했거든요. 하나는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선을 그었어요. 미국이 반대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나 지금 이란의 석유시설 공격을 포함한 보복 대응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 기정사실하지는 않았지만 공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 충격을 던져준 겁니다. 이란은 그동안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공식적으로 원유를 수출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중국을 비롯해서 밀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란이 만에 하나 정말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서 석유 시설에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면 목리를 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동에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던 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국제 원유 수송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반영되니까 하루 만에 국제 유가가 5% 넘게 치솟은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 한 주 만에 보면 한 8% 정도, 하루 만에 5%, 그리고 주요 산유국인
이란이 만약에 공격을 받으면 이제 석유 공급이 더 줄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일각에서는 배럴당 $100 이상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동 분쟁이 이제 확전이 되게 되면 각종 이제 전문기관들이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최악의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제 배럴당 세 자릿수 국제유가 뛸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사실은 국제유가는 뭐 이 중동전 확전 이전만 하더라도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 배럴당 $60대로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말이 하나 이제 이란의 이제 석유 시설을 공격받을 경우 배럴당 이제 세 자릿수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한 건 하루의 생산량 규모도 뭐 3% 수준이지만 원유 매장량 자체가 전 세계 매장량의 한 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정말로 이란이 정말 이제 해코지할 마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하게 된다면 여기는 뭐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이 원유 수출 통로이기 때문에 이 중동산 이 전체 원유 전 세계 공급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산 원유의 공급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스라엘의 구급파들의 경우에도 일단은 공격해야 한다. 이란의 정유시설을 공격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플랜 A, 플랜 B, 이제 플랜 C 정도로 갔을 경우이고 현실화되지 않아야 되겠죠. 예. 자, 유가가 중요한 게 사실 물가에 가장 근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보니까 이렇게 깊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주유소를 가보면 기름값이 그렇게 비싸다고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이게 국제 유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우리나라 주유소에서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데 이게 어떤 시차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말이 씨가 돼요.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게 이게 이란 확전 난 게 1일이에요. 10월 1일인데 저 생각엔 아마 이번 주말부터 주유소 반영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국제유가 상승세는 통상 2주 내지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데 국제유가가 떨어진 건 이렇게 늦게 반영을 하지만 국제유가가 급등한 건 바로 반영합니다. 재고가 너무 빨리 소진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주간 기준 지금 뭐 국내 휘발유 가격은 9주 연속 떨어져서 전국적으로 한 1,500원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 이제 경험을 미쳐보면 국제유가가 이렇게 중동전이나 이렇게 이제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상당히 정광석화처럼 반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하락분보다는 선제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정부의 고민이 좀 커지고 있어요. 정부가 지금 유류세 인하 조치 11번째 했거든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에요. 당초 국시가 배럴당 $60대면 지금 세수가 그렇지 않아도 너무 펑크가 심한데 2년 연속 세수가 결손인 상황에서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국제유가가 지금 뭐 $70 넘어서 $80 육박하고 있고 또 최악의 경우 또 이란의 정유시설이 공격됐다라고 하면 국제유가는 더 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2021년 11월부터 시작됐던 국제유가가 지금 11차례 연속 연장이 돼 왔는데 아마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고심이 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지금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 아마 12번째 인하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소비자의 경우는 휘발유의 경우는 리터당 한 164원, 이 20% 할인받고 있고요. 경유의 경우는 174원, 30% 인하된 상태입니다. 이게 만일 원상복구된다면 갑자기 국제유가 지금 뭐 국내 휘발유 가격 뭐 리터당 1,500원대였던 게 1,700원대로 껑충 뛰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국제 유가 기름값은 이제 물가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고심이 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름값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 이런 상승분이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다. 결국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증시에 대한 질문도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뉴욕 증시도 계속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지금 우리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이란 이제 중동전이 확전이 되면서 국제유가는 4일 연속 올랐지만 사실 뉴욕 증시는 첫날 좀 타격을 받았고요. 둘째 날은 반등했어요. 근데 새벽에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3일 뉴욕 증시는 반등 하루 만에 지금 주요 3대 지수가 0.17%에서 0.4%가량 빠지고 있는데
일단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제 이란 석유수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국제유가 급등이 일단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월가의 공포 지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가 8% 넘게 오른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뉴욕 증시도 내부적인 경제 지표만을 놓고 보면 혼조 양상입니다. 주간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좀 부진했지만 지난달 서비스업 지표는 예상보다 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이제 내부 펀더멘털은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증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시장의 관심은 미국 시간으로 4일 발표되는 고용 지표예요. 8월 노동부가 발표할 고용 지표. 왜냐하면 지금 비컷을 단행한 이유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지금 지난 7월부터 좀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9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호재와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뉴스가 혼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국내 물가 얘기로 조금 구체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맞습니다. 뭐 이제 날씨를 누가 맡겠습니까? 우리가 뭐 기록적인 폭염과 그리고 이제 이 폭우가 겹치다 보니 채소라는 건 굉장히 날씨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장철 지금 날씨가 좀 서늘해졌거든요. 이러면 서서히 이제 주부님들 김장 준비하셔야 되는데 김치 재료부터 부재료까지 대부분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이 배추 가격을 보니 2일 기준 9,200원대예요. 물론 한 대형마트에서 22,000원 찍힌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이제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그런 가격이었기 때문인데 어쨌든 배추 한 포기도 1년 전에 비해서 32% 넘게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무 가격은 더 많이 뛰었습니다. 3,800원대로 50% 넘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파김치의 원료가 되는 쪽파 가격도 지금 14%, 15% 가까이 이제 육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지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낮아졌다라고 하지만 온전히 그건 기름값의 영향이었고요. 지금 통계청이 발표에도 이제 채소류 물가는 무려 11.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물가 수준 밖에 뭐 3, 4배 이상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뭐냐? 이 10월까지도 배추, 무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소비자들의 이제 시름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경제 관련 뉴스를 보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 물가가 좀 잡혀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왜 채소값만 이렇게 치솟는 건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마 채소는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뭐 금배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배추 재배 파종해서 재배하는 데까지 60일 내지 7, 80일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수급이 너무 좋아서 갈아엎어야 될 상황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지금 배추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고요. 여기다 기상이변에 따라서 배치 진누름병, 아무리 좋은 상품성을 갖고 있는 걸 가져와도 굉장히 좋지 않아서 겉절이를 다 떼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충해와 더불어서 이 배추나 이 채소 가격이 계속 뛰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배추 재배 면적은 한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절반 줄었습니다. 특히나 여름철에는 이제 고냉지 배추는 이제 주로 강원 산지에서 이제 재배가 되는데 강원도도 사실 9월 중순까지 30도로 오르내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김장 배추에는 그나마 전국적으로 이제 생산은 되지만 한 전체 배추의 4분의 1을 해남, 전남 해남에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해남 지역도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장철 앞두고 이제 이 배추뿐만 아니라 부재료가 모두 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상이변이나 유가 불안과 같은 외부 충격이 좀 없다면 이달 말 그리고 다음 달 초가 되면 좀 안정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금 물가를 산정할 때 그 반영되는 어떤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 채소값은 잘 반영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먹거리뿐 아니라 공산품까지 포함해서 전체 458개 종목, 460개 종목 가까운 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정하다 보니 물가 가중치가 높은 거는 이제 공산품, 석유류와 같은 공산품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채소류의 경우에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농축수산물의 비중은 6.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매일 마트에 가서 구매하는 농축수산물은 가격 변동은 굉장히 체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이제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체감 물가가 상당히 지표 물가와는 이제 괴리감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자, 물가를 산정할 때 채소류 비중이 적기 때문에 장보기 물가는 이제 그 뉴스에서 보는 것과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의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여쭤볼 텐데요.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가계 대출이 변수로 잡히면서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냐, 혹은 또 동결해야 되는 것이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어떤 보고서를 냈냐면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내리면 전국의 집값은 0.43%가 뛰고 특히 서울의 집값은 0.83%나 뛴다는 겁니다. 전국 집값의 2배 이상 뛴다는 거고 금리 인하 폭의 거의 3배 넘게 집값이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과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를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창용 총재가 지난주 기획재정부를 처음으로 방문했어요. 한국은행 총재로서는 정말 세종시 갈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방문한 이유는 정책 공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은의 관리 목표치 2%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1.6%까지 내려와 있는데 물론 한은의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집값 대출 금리가 인하되면 집값을 이제 좀 자극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낸 만큼 결국 이제 이 강화된 정책의 효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움직임이 금리나 타이밍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한은의 금통위는 다음 주 10월 11일 그리고 12월 28일 두 차례 연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물가가 많이 내려와 있으니 선제적으로 좀 빨리 내려야 한다. 다음 주 내려야 한다라는 거고 또 이제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를 보게 되면 좀 지원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기재부를 방문한 것은 이제 혼자 금리로만 이제 부동산이나 가계대출을 잡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기재부의 역할을 좀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농식품 K푸드의 인기가 이어지면서 올 3분기까지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냉동 김밥 같은 쌀 가공식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졌고 라면의 경우 중남미 시장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우리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9개월 동안의 수출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8.3% 증가한 약 9조 6,320억 원으로 1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품목별로 쌀 가공식품이 41.6% 증가했고 라면 역시 30% 가까이 올라서 과자류, 음료와 함께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쌀 가공식품은 2억 1,790만 불이 수출되며 지난해 연말 실적을 이미 넘어선 가운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쌀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최근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과 중국 대형 유통 매장에 입점했기 때문입니다. 라면 역시 멕시코 수출액이 122.6% 올라 2배 넘게 뛰며 중남미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남미까지 미주 지역의 라면 수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지 소비자들의 면과 매운맛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현지화 전략에 따라 영업력을 확대함에 따라 매운 라면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와 포도 같은 신선식품의 수출이 0.6% 떨어지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작황이 나빠 물량이 부족했던 영향인데 기후변화로 앞으로 공급 상황을 장담할 수 없어 지속적인 K푸드 성장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자, 읽기도 어려운 이런 복잡한 비밀번호. 보안 규정 탓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게다가 주기적으로 변경하라는 요구에 몇 번씩 바꾸다 보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비밀번호 지옥에서 탈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용자들을 번거롭게 했던 이런 까다로운 규정들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지난 2007년에 내놓은 지침에 따른 겁니다. 애초 요구는 뜻을 알 수 없는 난수형 암호를 만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간단한 규칙으로 비밀번호를 재활용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수첩 같은 곳에 메모를 해놓기도 하면서 오히려 보안이 취약해졌는데요. 그리고 이런 복잡한 규칙이 노인 등에게는 디지털 장벽으로 작용해 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17년 만에 새로운 지침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글자처럼 암호를 설정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건데요. YTN is the best 뉴스 채널. 이렇게 기억하기 쉬우면서도 긴 문장형 암호가 보안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지침은 오히려 대소문자의 숫자, 특수문자까지 섞어 쓰지 말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았다면 이걸 굳이 주기적으로 바꾸지 말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비밀번호보다 모바일 인증번호, 생체 인증 등 2차 인증을 활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하는데요. 기기를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해킹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설정하고 석 달 간격으로 바꾸다가 결국 잊어버리기를 반복하는 비밀번호, 이제는 사라질 수 있을까요? 네, 미 대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중도층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싸움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는 공화당 탄생지를 방문했고 트럼프는 낙태 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중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부 경합주인 미시간을 찾아 해리스의 무능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They're dying and they're getting no help from our federal government. If Lion Kamala gets 4 more years instead of a golden age, America will instead be plunged into a dark age.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연방 차원의 낙태 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낙태권 폐기와 낙태 여성 처벌을 말하던 트럼프가 여성 유권자 표를 공략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좀처럼 정치적 견해를 밝히지 않던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낙태권에 대한 단호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There is no room for compromise when it comes to this essential right that all women possess from birth. What does my body, my choice really mean? 해리스 부통령은 공화당 탄생지인 위스콘신주 리펀을 찾아 중도 보수층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공화당 내 반트럼프 세력의 상징이자 정통 보수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리즈 체니 전 의원도 해리스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Donald Trump presents a challenge and a threat fundamentally to the republic. We see it on a daily basis. Somebody who was willing to use violence in order to attempt to seize power. 해리스는 새로운 선거 광고에서도 트럼프에게 등을 돌린 지지자를 소개하며 트럼프는 일반 서민을 위한 후보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I voted for Donald Trump in 2016 and 2020. I thought he was going to help hardworking people, but it turns out he's all about himself. Trump cares for his cronies, people that are very wealthy. 이런 가운데 이코노미스트가 실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48, 트럼프 45%로 해리스의 오차 범인의 우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해리스가 앞서던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트럼프가 미세하게 이긴다는 경합주 여론조사도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워낙 박빙인 판세와 엎치락뒤치락하는 경합주 지지율로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하루 이틀 전에 언제 어디서 유세를 할지 결정할 정도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서방과 첨예하게 대립해온 러시아가 핵 보유국 간의 직접적인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적대적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핵 군축 등을 다룰 미국과의 협상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현재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이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962년 핵전쟁 발발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구소련의 이른바 쿠바 미사일 위기와 비교하며 이렇게 밝힌 겁니다. 야부코프 차관은 이어 핵 보유국 간 직접적인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핵 군축 등을 논의할 전략적 안정성 대화에 전제 조건 없이 나서라는 미국의 요구에는 전혀 응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И нанесение на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оражения, диалог с Вашингтоном по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делам, включая контроль над ядерными вооружениями, просто не имеет
не имеет для нас смысла.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마르크 류터 신임 사무총장은 취임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를 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핵심 목표라고 밝히면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And it was important to me that I come to Ukraine at the start of my mandate to make crystal clear to you, to the people of Ukraine, and to everyone watching, that NATO stands with Ukraine. 젤렌스키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 등 무기 지원을 서방이 미루고 있다며 신속히 보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중동 지역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Безумовно, хочеться, щоб про Україну не забували, але найкращий варіант, як не забувати про Україну, це надавати відповідну зброю.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받은 무기를 본토 공격에 쓸 경우 강력한 보복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서방 무기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쓰게 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제공한 무기에 어떤 제한을 둘지는 동맹국이 각자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지난주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0명을 넘어서면서 최근 50년간 카트리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낸 허리케인으로 기록됐습니다. AFP 통신은 헐린이 휩쓴 플로리다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6개 주에서 확인된 사망자 수가 201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헐린 피해를 입은 주에서는 수색과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주민이 여전히 실종 상태여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끄라톤이 타이완에 상륙해 12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강급의 태풍인 끄라톤은 1966년 태풍 엘시 이후 처음으로 인구 밀집 지역인 타이완 서남부를 강타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12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고 긴급 대피에 나선 주민도 10,000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강풍과 폭우로 곳곳에서 전선이 훼손돼 10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항공기 운항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함이 감돌았지만 낮부터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18호 태풍 끄라톤은 타이완을 관통하면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인데요. 다만 이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주말 이후 우리나라 날씨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과학기상부 윤수빈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는 하루 종일 굉장히 쌀쌀했는데 오늘 아침 기온은 어떻습니까? 네, 10월에 접어들자마자 날씨가 정말 급변했죠. 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진 건데요. 어제는 서울 아침 기온이 10.8도로 하루 만에 또다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제법 쌀쌀했습니다. 서울 기온이 11.9도 등 대부분 10도 안팎을 보이며 평년 수준을 밑돌았고요. 특히 강원 산간 지역은 철원이 6.5도로 한 자릿수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은 25도, 대전과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네. 완연한 가을 날씨에 야외 활동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주말인 내일 저녁에는 서울에서 또 세계적인 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주말인 내일 저녁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죠. 네.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립니다. 형형색색의 화려한 불꽃이 서울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을 예정인데요. 내일 서울은 종일 맑고 파란 하늘이 함께하면서 축제를 즐기기 참 좋겠습니다. 자세한 시간대별 기온을 살펴보면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3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면서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되는 오후 7시 이후에는 해가 지면서 기온이 다시 20도 아래로 내려갑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겉옷과 담요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고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 상황도 알아보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했던 18호 태풍 끄라토는 이번 징검다리 연휴의 최대 변수로 꼽혔는데요. 다행히 태풍의 세력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태풍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볼까요? 현재 태풍은 타이완을 정중앙으로 관통하며 매우 느린 속도로 이동 중입니다. 이에 따라 태풍은 오늘 중에 내륙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해상으로 빠져나온 뒤 주말 이후 우리나라 날씨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상청은 휴일인 모레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를 예보한 상태입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40mm, 남부지방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다만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날씨는 기상청이 오늘 오전 11시 브리핑을 열고 태풍 비구름의 이동 경로와 주말 이후 영향 정도에 대해 자세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 날씨도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보통 이맘때 서울 아침 기온이 13도, 낮 기온은 23도 정도인데요. 다가오는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한낮 기온이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다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대체로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지만 당분간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한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 윤수빈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교통이 통제됩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서울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구간이 전면 통제됩니다. 또 내일 낮 1시부터 밤 11시까지는 파크원타워와 여의동 주민센터 사이 교차로에서 주민과 행사 차량을 제외한 외부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올림픽대로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여의상류 나들목 부근도 행사 당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통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행사 당일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나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또 카카오톡 서울경찰 교통정보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불꽃축제로 도심 곳곳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드론을 활용해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리는 내일부터 서울교통센터 시스템에 CCTV와 드론을 활용한 첨단 관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CCTV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까지 드론을 통해 관찰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장의 돌발 상황을 즉각 파악하고 교통 통제와 인파 관리에 신속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에서는 국제영화제가 한창이죠. 주연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관객과 만나며 분위기를 돋우고 있습니다. 영화 팬들은 침체한 영화계를 향해 애정어린 조언도 보탰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얼굴 개막작 전란 주연 배우들이 이틀 연속 무대에 올랐습니다. 전날 레드카펫 때보단 편안한 차림으로 관객들과 호흡하며 진솔한 얘기를 풀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영 역할 맡은 김도훈입니다. 오랜만에 또 부산에서 관객분들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강동원 씨 얼굴이 너무 조그만하셔서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네, 잘생기시고 훈훈한 것 같습니다. 강동원 씨가 너무 잘생겼고요. 진성기 씨도 잘생기셨어요. 행사장 한켠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배지, 티셔츠 등 이른바 영화제 굿즈를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아무래도 집에 가서 나중에 보면 기억도 많이 남고 이제 또 내년에는 뭐 나올까 기대도 되고
일상생활에도 잘 수 있고 뭐 티셔츠 이런 것도 입고 다니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개씩 꼭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영화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다소 침체한 영화계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 영화가 좀 유명 배우들한테 약간 제 생각인데 조금 아무래도 편중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이제 배우님과 이제 신인 배우도 발굴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이곳 영화의 전당과 비프광장 등 부산 곳곳에서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부산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지난해 35년 만에 부활한 울산 공업축제가 올해는 10월로 옮겨 열립니다. 제1회 공업축제를 완벽히 재현하는 등 많은 볼거리가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오태인 기자가 현장을 미리 둘러봤습니다. 국내 대표 산업도시 울산의 기업들과 노동자, 시민들 화합을 위해 35년 만인 지난해 부활한 울산 공업축제. 올해는 6월이 아닌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10월에 개최됩니다. 올해 축제도 가장 큰 볼거리는 거리 행진. 울산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중공업, 석유화학 등 기업이 행진 차량을 만들고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거리 행진을 시작하는 공업탑 로타리 주변이 1회 축제가 열렸던 모습 그대로 재현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드릴 것이고 포니 자동차로부터 출발이 돼서 미래 교통수단인 트램까지 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리 행진 후 개막식은 지난해보다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 준비해 태화강 둔치에서 열립니다. 드론 2,000대를 활용한 드론쇼와 불꽃쇼, 낙하놀이는 물론 가수들의 공연도 이어집니다. 도심항공과 자율운행 선박 등 첨단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래 박람회도 준비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모을 계획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입구까지 우리 울산 기업들이 그리고 울산에 있는 근로자들이 그리고 울산 시민들이 그 주역이었습니다. 축제라는 이름으로 울산 시민의 화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울산 공업축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울산 사람입니다를 구호로 삼은 이번 울산 공업축제는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클래식 음반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그라모폰 뮤직 어워즈 피아노 부문에서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임윤찬이 큰 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윤찬은 소속사를 통해 밝힌 수상 소감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음악은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감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부모님의 말투부터 시작해 자신의 눈으로 본 모든 것, 그리고 듣고 경험하고 배운 모든 것이 자신의 음악에 녹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한테 물었다. 이 다음에 나 죽으면 찾아와 울어줄 거지. 대답 대신 아이는 눈물 고인 두 눈을 보여주었다. 나태주 시인의 꽃그늘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짧은 문장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시인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은 자신의 시 풀꽃은 폐기돼야 하는 시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불꽃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겉으론 반짝이지만 내면은 불이 꺼지고 어두운 한국인들. 하나의 상황에 딱 맞는 단 하나의 단어를 찾아내 그들을 위로하는 글을 짓는 것이 시인의 업이라 밝혔습니다. 마서요하고 마셔요는 틀린 거예요. 마셔요는 정식적으로 말하는 거고 마서요는 약간 그 서툴게 좀 모자라게 말하는 말이에요. 신춘문예 당선작인 대수발에서가 시인 박목월 선생과의 합작품이 된 사연도 풀어놨습니다. 제목을 소곡이라고 쳤어요. 소곡. 제목을 긋고 거기다가 대수발에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사실은 AI가 작성한 나태주 스타일의 시에는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너무 적극적으로 썼네. 너무 적극적으로 썼네. AI가 쓴 거래요. 아, 줘보세요. 많이 비슷하다. 유명한 시인보다 유용한 시인이 되고 싶은. 잠이 안 옵니까? 그럼 이 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잠도 오겠죠. 뭐 이렇게 나는 나가고 싶어요.
나태주 시인의 이야기를 오늘 밤 11시 10분 김성경의 남산 드라이브에서 전해드립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처음으로 교육연구시설인 나라사랑 교육문화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8월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교육 건물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충청북도로 소유권이 이전된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다가 지난 8월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상수원 관리규칙이 시행되면서 개발의 길이 열렸습니다. 관리규칙 시행 한 달여 만에 청남대에 처음으로 교육연구시설인 나라사랑 교육문화원이 들어섰습니다. 국가보훈부와 충청북도가 국비와 도비 197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72명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로 청소년과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자연과 보훈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청남대가 관람시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로서 청남대가 그러니까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2,2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지만 개발 규제로 각종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매년 50억 원 가까운 적자가 났던 청남대. 규제가 풀리면서 이제는 교육문화원 등 교육시설은 물론 매점과 음식점 등 각종 편의시설도 설치할 수 있어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충청북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중 운영 목표로 추진 중인 청남대 모노레일이 설치되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관람객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주는 그런 이 청남대로부터 시작되는 충청북도를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드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첫 성과를 교육문화원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프로야구 KT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두산에 2연승을 거두고 준플레이오프에 올랐습니다. 1패를 안고 올라온 5위 팀이 4위 팀을 꺾고 가을 야구를 이어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막중한 임무를 안고 선발로 나선 KT 벤자민과 두산 최승용은 4회까지 팽팽한 투수전으로 경기의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먼저 기회를 잡은 건 5회 초 KT였습니다. 그러나 두산은 불펜진을 차례로 올려 투안 만루에서 급한 불을 껐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두산은 5회 말 원아웃 2루에서 허경민의 안타가 터졌지만 로하스의 강한 어깨가 홈으로 뛰던 양석환을 잡았습니다. 다시 흐름을 가져온 KT는 로하스의 2루타로 6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망이를 짧게 잡은 강백호의 적시타로 귀중한 결승점을 뽑았습니다. 저도 슬라이더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공을 일단 정확하게 맞추자라는 생각에 직구가 좀 반응이 되지 않았나. 벤자민은 7회까지 마운드를 지키며 두산 타선을 3안타로 꽁꽁 틀어막았습니다. 고영표와 박영현이 나머지 1이닝씩을 깔끔하게 책임지며 1대0 승리. 5위 KT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1패를 안고 올라와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정말 우리 팀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선수들 너무 잘해줬고 최초 기록을 위해서 팬들과 계속 다시 최초 기록에 도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탈락했던 두산은 2경기 연속 무득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고 올해도 쓸쓸히 가을 야구에서 퇴장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의 팀 두산의 문제점, 팀 두산이 앞으로 해야 될 게 더 많구나 하는 걸 느낀 하루가 됐습니다. 정규리그 막판 3연승에 최초의 5위 결정전에 이어 와일드카드 결정전까지 6연승으로 마법의 가을을 맞고 있는 KT는 한껏 달아오른 상승 분위기를 타고 지난 시즌 한국 시리즈 상대인 LG와 토요일부터 오전 3선승제의 준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